내 몸이라는 작은 숲을 돌보는 시간, 바람이 불어옵니다. 느리고 고요하게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바람이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본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참 오래도록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채 닿기도 전에 눈을 뜨고 밤이 깊도록 자리를 지키며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식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쫓기듯 삼키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먹는 행위조차 또 하나의 과업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해치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몸을 닥달하고 있는 걸까요? 숲을 생각해 보십시오. 숲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새싹이 줄기를 세우기까지, 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단해지기까지 숲은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재촉한다고 봄이 일찍 오지 않습니다. 물을 더 많이 붓는다고 꽃이 더 빨리 피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 역시 하나의 작은 숲입니다. 폭풍처럼 몰아붙인다고 해서 더 빨리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보려 합니다. 빠르게 달리던 발걸음을 늦추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58살의 직장인 정민 씨는 오랫동안 위장 때문에 고생해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원인 모를 피로감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소화제를 달고 살았고 커피를 마셔야만 오후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현미밥을 꼭 챙겨 먹고 잡곡에 채소 반찬을 빠뜨리지 않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밥을 먹는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7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준비를 마치면 7시 58분.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분, 길어야 7분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앉아 핸드폰으로 뉴스를 훑으며 현미밥 한 공기를 물로 넘기다시피 해서 삼켰습니다. 씹는다는 느낌조차 없이 그렇게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현미밥이 그의 장속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소화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소화는 훨씬 이전, 바로 우리의 입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맞부딪히고 혀가 움직이고 침이 고이는 그 순간부터 몸은 이미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 음식의 향기를 맡는 순간부터,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몸은 소화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두뇌상 소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침샘이 활성화되고 위장이 소화액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며 뉴스를 읽으며 생각 없이 밥을 입에 털어 넣으면 이 준비 과정 전체가 생략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작고 다정한 물질은 오직 우리가 천천히 씹을 때만 충분히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의 복잡한 분자 구조를 잘게 쪼개고 소화의 첫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30번을 씹었을 때와 5번을 씹었을 때 침 속 아밀라아제의 양은 현격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서둘러 삼켜버리면 아밀라아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음식이 위장으로 떠내려가고 맙니다.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본래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떠맡아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소화액을 분비해야 하고 더 오랫동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날마다 쌓이면 소화불량으로, 더부룩함으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로 돌아옵니다. 특히 현미밥이나 통곡물처럼 거칠고 단단한 음식일수록 씹는 시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미는 백미와 달리 외피, 즉 겨층이 살아있습니다. 이 겨층이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벽이 되어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충분히 씹어 겨층을 잘게 부숴야만 그 안의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삼켜버린 현미는 영양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처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에서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에 던져넣기만 해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도 충분히 씹지 않으면 몸에 온전히 스며들지 못합니다. 정민 씨는 그 뒤로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15분 앞당겨 밥상 앞에 앉으면 핸드폰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 음식이 거의 액체에 가까워질 때까지 씹기로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오후에 소화제를 집어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오후의 피로감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씹어 먹는 게 이렇게 다른 일인지 몰랐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몸에게 이제 안심해도 좋아라고 속삭이는 가장 다정한 위로입니다.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음식의 맛과 향이 입안에 천천히 번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밍밍하게만 느껴지던 현미밥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며
만들어내는 당의 맛입니다. 몸이 제대로 소화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느린 기다림 속에서 몸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숲에서 흙을 고르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급하게 삽질을 해서는 좋은 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손으로 한 줌 한 줌 천천히 고르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습기를 확인하며 씨앗이 눕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식사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은 내 몸이라는 숲에 좋은 흙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6살의 주부 선영 씨는 2년 전부터 건강 관리에 진심이었습니다. 유튜브와 건강 채널을 꼼꼼히 챙겨보며 들은 것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중 가장 철저하게 지킨 것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였습니다. 1.5리터짜리 텀블러를 항상 곁에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아도 배가 출렁거려도 억지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도 몸이 자주 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하고 손가락이 뻐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자주 피로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물을 마시는데 왜 몸은 더 무거워지는 걸까 싶었습니다. 선영 씨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큰 물병을 들고 다니며 마시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들이켜고는 합니다. 의무처럼, 숙제처럼. 하지만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1945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그 시초였습니다. 성인은 하루 약 2리터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권고 안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은 음식에서 충당된다. 즉,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수분까지 포함한 총량이 2리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만 따로 2리터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는 어디선가 사라지고 2리터라는 숫자만 남았습니다. 몸을 숲에 비유한다면 억지로 들이붓는 폭우가 숲의 1호일까요? 폭우가 쏟아지면 흙이 패이고 뿌리가 드러나고 물길이 흐트러집니다. 물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수분을 한꺼번에 들이켜면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체내 전해질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면 세포가 부풀고 두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영 씨의 아침 부종은 어쩌면 몸이 감당하지 못한 과잉 수분이 체내 곳곳에 고여 만들어낸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도 값비싼 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소변의 색깔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맑고 아주 옅은 노란빛, 마치 연한 레몬색에 가깝다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호박색에 가깝다면 물이 더 필요하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거의 투명에 가까울 정도로 맑다면 지금 수분이 조금 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색깔 하나가 그 어떤 건강 앱보다 정확하게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알려줍니다. 내 몸이 매일 조용히 보내는 이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과 시간도 중요합니다. 차갑게 식혀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상온의 물을 조금씩 천천히 머금듯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체온을 빼앗고 위장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며 소화 효소들의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체온에 가까운 상온의 물을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목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포근한 봄비처럼 세포 하나하나에 조용히 스며드는 수분이 됩니다. 선영 씨는 그 뒤로 억지로 채우던 2리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상온의 물 한 잔을, 오전 중간에 한 잔을, 오후에 한 잔을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마셨습니다. 소변 색깔을 확인하며 오늘 몸의 상태를 가늠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침의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일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마시는 2리터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신호를 읽으며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 그것이 내 몸이라는 숲에 내리는 진짜 단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52살의 회사원 태훈 씨는 3년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경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뭔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장과 뇌의 연결에 관한 연구들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하지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자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채소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고기 반찬을 먼저 집었고 빠른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발효식품이라고는 겉절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딱히 슬픈 일이 없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급격히 발전한 신경위장학의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그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의 안정, 수면의 질, 집중력, 의욕과 직결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장 점막의 특수 세포들은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풍부하면 세로토닌 생산이 원활해지고 장내 유해균이 우세해지거나 미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연결을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이 뇌에 전달되고 그것이 불안감으로, 무기력함으로, 이유 없는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우리가 먼저 돌보아야 할 곳은 장일지도 모릅니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알려진 이후 유산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을 담은 캡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키면 장이 건강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유산균은 매우 예민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삼킨 순간부터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한 산성의 위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장의 pH는 1.5에서 3.5 사이, 강한 산성입니다. 많은 유산균이 이 과정에서 소멸합니다. 장 코팅 기술, 이중 캡슐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령 살아남은 유산균이 장에 도달한다 해도 그 환경이 유익균이 살기 어려운 상태라면 외부에서 들어온 유산균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배설됩니다. 낯선 땅에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이 황폐하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유산균 자체가 아니라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숲의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화려한 꽃과 열매로 세상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가 닿는 흙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만들고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줍니다. 나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생명들과 함께 서로를 먹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장도 그렇습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 개, 무게로는 약 1.5kg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그들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올리고당과 이눌린 같은 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대장까지 내려보내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유익균의 가장 든든한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먹이가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뿌리 채소입니다. 땅속 깊이 박혀 세월을 머금은 우엉, 도라지, 연근, 마, 그리고 양파와 마늘. 이름 하나하나가 소박하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화려한 포장도 없고 수십억이라는 숫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뿌리들 속에 장내 생태계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토양이 있습니다. 오랜 발효의 시간을 견뎌낸 청국장, 김치, 동치미, 된장은 어떨까요? 이 전통 발효식품들은 단순한 유산균 공급원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균들과 그 대사산물, 그리고 원재료인 콩과 채소가 품고 있는 식이섬유까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 빚어낸 가장 완전한 장 건강식품입니다. 태훈 씨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나물 반찬을 하나 더 집고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를 일주일에 3번 먹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동치미를 채워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퇴근 후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을 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상이 달라졌을 뿐인데 유산균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 이미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황폐한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듯 좋은 균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먼저 일구는 것. 그것이 뿌리가 튼튼한 숲을 가꾸는 방법입니다. 정민 씨의 7분짜리 아침 식사가 생각납니다. 선영 씨의 억지로 채우던 물병이 생각납니다. 태훈 씨가 홀로 견뎌온 이유 없는 무기력함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그 요구들 사이에서 몸은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바빠서 듣지 못했습니다. 소화불량이라는 신호를, 부종이라는 신호를, 우울감이라는 신호를. 오늘 내 몸이라는 숲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 속도로 살아도 돼.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닌 조금씩 촉촉이. 한 번에 많이 삼키는 것이 아닌 한 입 한 입 천천히. 한꺼번에 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 조금 더 다정하게.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다정한 방법은 사실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끼 조금 더 천천히 씹어보는 것. 오늘 한 잔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하며 내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 오늘 저녁
소박한 발효식품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는 것.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끼 밥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수십 년간 당신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몸에게 건네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숲이 오늘도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하여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